지금 대한민국 농어촌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에 2116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 이른바 공보의가 올해 2026년에는 593명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9년 만에 72% 가까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국 읍과 면 단위 보건지소 10곳 중 8곳에서 올해부터 상주의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넘는 마을, 혼자 사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들에게 보건지소의 의사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유일한 의료 접점이었습니다. 오늘 팩트온에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의료 체계가 처한 현실을 팩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온 아나운서 정결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즉 공보의 제도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현역 군 복무 대신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36개월간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40여 년 이상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기초 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기본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 진료까지 도맡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담당 주치의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전국 보건지소 대부분이 공보의 한두 명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보의 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자체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었고 여성 의대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군 복무 대상자 풀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역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인데 반해 공보의의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2배에 달해 공보의 지원 매력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2024년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수련을 포기하거나 이탈했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군 복무를 위한 휴학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관 공보의로 편입되어야 할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고 결국 2026년 공보의 배치 인원은 역대 최저 수준인 59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상황은 최소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공보의로 편입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 전국 3,500여 개의 읍면 보건지소 중 상당수에서 의사가 배치되지 않게 됩니다. 만성질환 관리, 응급처치, 왕진 서비스 등 보건지소가 맡아온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들이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만의 일입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23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시범사업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12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과 지침 마련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이 비정규적 상태를 공식 제도로 전환한 것이 이번 법제화의 핵심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누적 이용 건수는 수천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법제화는 그 수요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과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 질환자나 일형 당뇨병 환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병원급 기관도 허용됩니다. 셋째,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 설립은 금지됩니다. 넷째, 마약류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완하는 역할로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섬이나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 환자 등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됩니다. 현재 정부는 배송 허용 범위를 기존 도서 및 벽지에서 1차 의료 취약지 해당 읍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흐름, 공보의 급감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원인과 대응의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 하나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남아있는 인력을 거점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비대면 진료와 순회 진료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환자를 보조하며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 확대는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아닙니다. 의정 갈등이 만들어낸 의료 인력의 급격한 공백을 기술로 메우려는 불가피한 구조적 대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타이밍이 공보의 위기의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린 것이 우연이 아닌 구조적 필연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위기 대응의 성격을 갖는 만큼 제도의 속도만큼이나 방향과 안전망 설계가 함께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변화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쟁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의료 접근성 개선을 강조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주민, 장애인 등 이동 자체가 어려운 이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연속성도 중요한 근거로 꼽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꾸준한 관리와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시간과 비용, 체력 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미 진단이 확정된 재진 환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경과를 확인하고 처방을 이어가는 방식이 치료 중단을 막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됩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만성질환 환자의 비중이 큰 만큼 이 측면의 수혜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시범사업 기간의 경험도 근거로 활용됩니다. 만족도 조사와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원격으로도 일정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미 기술적, 사회적 기반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법적 공백 상태보다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내리는 진단에는 오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초진 환자나 복잡한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의료 시장화에 대한 우려도 핵심 쟁점입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경우 공공재로서의 의료가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미 다수의 민간 플랫폼이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운영 중인 현실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적인 쟁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플랫폼이 수익성이 높은 질환이나 연령대 위주로 서비스를 집중할 경우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은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을 두고 산업계 일부에서는 기존 시범사업보다 규제가 강화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의료계 일부에서는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등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도 제기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농어촌 고령층이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의료 격차 문제인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미 제도화한 해외 사례들도 시사점을 줍니다. 호주는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밀도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원격 의료를 활용해 왔고, 현재는 비대면 진료가 공공의료보험 체계인 메디케어 안에서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기술로 보완해온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영국의 NHS도 전화와 화상 진료를 공식 체계 안에 편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확대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효과와 함께 대면 진료의 한계와 의료의 질, 환자 안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면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일본은 2022년 제도 정비를 통해 초진부터의 온라인 진료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고령화와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대면 진료 활용 범위를 조정해 온 사례로 평가됩니다. 세 나라 모두 처음부터 완성된 제도를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입 이후에도 기준을 손질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 역시 시행과 수정의 반복 속에서 제도가 다듬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는 공보의 급감이라는 현실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의료 체계가 구조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의정 갈등이 낳은 인력 공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기술은 그 빈자리를 메우는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편의와 접근성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오진 가능성과 의료 시장화,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 역시 모두 현실에 기반한 지적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는 12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가 현장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는지, 우리 사회는 그 과정을 더 꼼꼼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의료 공백이라는 위기가 불러온 변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진료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제도의 완성도와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 진실을 켜는 팩트체크. 지금까지 팩트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